안녕 친구들. 뻔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펀 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신나게 시작해 볼까요? 자, 역사 속 그날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1623년 3월 10일 강해군이 있었네요. 능양군, 김유, 이기 등이 군사를 일으켜서 강해군을 물러나게 하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조선 강해군 15년 변란이 발생하다. 능양군이 김유, 이기 등과 함께 창덕궁 문 앞에 도착하자 그 함성을 듣고 대신들과 궁을 지키던 군사들이 흩어졌다. 강해군 일기 1623년 3월 12일 기록입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인조 반정이라고 하는데요. 반정이 뭘까요? 우리 지난번에 한 적이 있는데, 자, 다시 한번 그 뜻을 되새겨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정은 다시 얘기할게요. 돌이킬 반, 발을 정. 바른 곳으로 돌이킨다, 돌아가게 한다, 바로 잡는다는 뜻이 되겠죠. 자, 자물대 왕을 쫓아내고 그 나라를 바로 잡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중종반정, 즉 연산군 쫓아냈던, 그래서 바로 잡았던 반정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건, 강해군을 쫓아낸 인조반정이 대표적입니다. 자, 먼저 강해군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자, 강해군은 1608년에 즉위했는데 그게 얼마 직전에 임진왜란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외란 이후의 복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실되었던 토지 대장을 정리하고 호적도 정리하죠. 그 다음에 바로 대동법을 실시합니다. 이게 우리 역사 조선 후기 세제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었죠. 그 첫 출발점이 이때였다. 즉 재정을 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성곽을 수리하고 군사훈련을 하면서 그 준비를 철저히 하려고 노력하였죠. 허준이 동의보감을 가능했던 것, 완성했던 것도 이때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정치를 했던 강해군이 사실 알고 보니까 폭군이라고 하네요. 자, 도대체 강해군 통치는 왜 이런 평가를 받을까요? 대왕대비, 즉 임목대비가 교지를 내려서 강해의 제목 36조항을 말하였다. 인조실록 1623년 3월 14일자 기록입니다. 자, 이 36조항을 잘 살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이렇다고 봅니다. 외교정책, 그 다음에 살제폐모한 상황,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네요. 즉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중립외교 정책이었다고 합니다. 중립외교는 어떤 명분이나 의리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이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을 바탕으로, 실리죠, 실리를 추구하면서 우리와 가까웠던 명가, 그리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던 여진족의 후금, 이 두 나라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게 기존의 지배층들이 봤을 때는 명이 우리랑 친한데 왜 중간 입장을 취해 명을 도와줘야지 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좀 비난받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조선시대에서는 더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폐모, 살제, 반대로 살제, 폐모라고 쓰기도 합니다. 양어머니였던 임목대비를 가두어서 유폐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임목대비의 아들, 즉 강해군에게 있어서는 이복 동생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붕당 정치가 되게 혼란스러웠죠. 이제 퍼져나가면서 북인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어져 있었고, 여기에 서인과 남인 여러 세력이 있는데 이 갈등 상황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겹쳐져서 강해군에 대해서 비난, 비판 세력이 등장했고, 그들이 결국 이 길을 선택하죠. 옳은 길, 바로 반정을 계획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능양군, 강해군의 조카뻘 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김유, 이기, 이런 사람들이 주도하였죠. 이러한 쿠데타는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앞서 본 것처럼 결론적으로 강해군은 잡혀서 기양을 가고요. 자, 그걸 쿠데타를 주도했던 능양군이 바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인조였죠. 그래서 이 사건을 인조 반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로 조선이라는 배가 그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조선 후기의 왕들은 전부 다 이 인조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키포인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서인 세력, 인조를 도와줬던 서인 세력이 집권하게 되고요. 남인 세력을 파트너로 정하게 됩니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로요. 그리고 강해군 주변 세력과 북인 세력들을 싸그리 숙청합니다. 뭐 이때 다 죽였다는 뜻은 아니고요. 남아있는 세력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부분 정치 권력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외교 정책이 아까 뭐라고 했죠? 강해군 때? 중립 외교라고 했다 그렇죠? 근데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친명배금. 무슨 뜻이라? 친할 친, 명나라 명. 명과 친하게 지내고 배척할 배, 금나라, 금,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를 배척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누가 열받을까? 바로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열받겠죠? 자, 바로 후금이 바로 쳐들어오는 사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호란이라고 부르죠. 자, 한번 생각을 열어봅시다. 과연 강해군이 그만큼 폭군이었을까요? 이 인조가 일으킨 쿠데타는 과연 반정, 즉 옳은 길로 바로잡은 사건이었을까요? 이에 대한 평가를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통 역사 기록은 승자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패자의 경우에는 좀 다소 가혹하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좀 깎아내려서요. 그래서 그 진실 여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해군은 알고 보면 임진왜란의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피난가 있었죠. 그 몸을 숨기고 있었던 선조를 대신해서 강해군이 전국 전장에 이곳저곳에 나타나서 백성들과 군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역할을 했었죠.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우리 왕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너희 뒤에 있다는 걸 많이 각인시켜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강해군의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법 많은데요. 그 대표적인 정책이 실리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중립외교 정책입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분명히 도움이 될 정책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렵 사대부들이 당시 기세등등하게 아주 힘이 세지고 있었던 여진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자, 그들을 배척하고 명예에 도움을 준다. 이것은 그들과의 사이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므로 우리 전쟁을 겪은 지 얼마 안 된 임진왜란을 겪고 얼마 안 됐던 우리 조선에게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왕으로서는 적절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우리 백성들이 가장 괴로워했던 세금이 바로 공납이었는데요. 이 공납의 방식을 백성 친화적으로 백성들이 하기 쉽게끔 또한 좀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낼 수 있도록 바꾼 법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해군이 잘못한 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겠죠. 바로 전후에 궁궐 위주로 많이 복구를 했다는 점, 그리고 성곽들 같은 토목 건설도 많이 했다는 점. 아무래도 그런 공사들은 강제로 농민들을 동원해야 됐고 세금도 많이 걷어야 됐죠. 그러다 보니 민심, 백성들의 마음이 이반 멀리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 때문에 강해군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이다. 자, 오늘 내용 다음과 같이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배웠던 바로 그날 인조반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배경과 과정, 결과까지 모두 이해할 수 있겠죠.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